안녕하십니까. 유종환 TV의 유종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환경닷컴 기고문 실범의 이펙트 어널리시스를 설명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전 시간에 그 어떤 변화를 주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이런 가정하에 일단 최초의 어너러스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이제 non-onerous group of contract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보험기간 4년간 기간에 대해서 exhibit 100번과 101번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요번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일단 경험 조정의 영향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그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일단 업계에서 CSM도 굉장히 금액이 크고 물론 이제 견눈질을 하면서 다른 회사하고 이제 비교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예상되는 이익의 수준이 이제 엄청나게 증가한다. 물론 이제 작년에도 그 IFRS 4 기준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 여파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사상 아주 유례 없는 그런 이익을 봤다고 했죠. 특히 이제 그 손해보험 같은 경우 이제 생보도 이제 뭐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익 실적이 따라서 이제 2023년에 새로운 기준으로 IFRS 17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전에 뭐 2년 전서부터 한 1년 전에 예상되는 걸로 봤을 때는 CSM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예상되는 2023년도 이익이 상당히 이제 그 증가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나와서 다들 이제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올해도 뭐 보너스를 많이 받았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받겠다. 회사도 좋아지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분위기에 쌓여 있는데 아마 제가 예상해 보건대는 이제 1월, 2월, 3월 이제 계속 그 지나가면서 1, 4분기, 2, 4분기 지나가면서 이제 만약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뭐 가정이나 뭐 추정이 있어서 되게 낙관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유리하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뭐 다 뭐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따라서 이제 보험료도 뭐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게 하고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 현금 유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회사에 유리하게 그렇게 이제 그 잡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시다. 이제 그런 상태 하에서 아직 이제 올해 2023년도 결산을 IFRS 17로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좋은 분위기인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우리가 뭐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그 암울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여기 현 서비스 관련 변동분 기준서에서는 이제 경험 조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레컨실레이션 하는 건 이제 전 시간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예상되는 어떤 이 부분이 이제 100번, 101번이 이렇게 똑같이 레컨사일이 됐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는 됐는데 이제 지나가면서 만약에 내가 이거는 이제 뭐 미래에 그 계약의 경계까지 그죠? 뭐 하여튼 최초 시점에서는 뭐그 미래 자녀보장 기간이 이제 계약 경계 끝 전체를 커버하는 거겠지만 이제 기간이 경과할수록
과거 부분이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인식 시점에 측정을 하고 뭐 첫 그 결산 시점이 몇 주가 지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지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지나고 나면 그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최초 그 인식 시점에 추정을 한 어떤 그 현금 흐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DB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에 어떤 그 결과를 이제 계약 그룹 아이디로 연결을 시켜서 그 여러분 이제 알파벳 17 DB 하에서 미래 기간에 대해서 이제 현금 그 유입이나 유출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쭉 뿌려놨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추정치고 경과된 기간에 대해서 동일한 그 그룹 오브 컨트랙트에 물론 이제 코드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알파벳 17 DB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실적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보험료 부분은 이제 예외니까 그 부분은 이제 차이가 나면은 그 CSM 쪽에 반영을 합니다. 이제 미래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기준서에서는 정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로 현금 유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 조정 그래서 그 차이분을 바로 이익이나 어떤 손실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결과가 내가 너무 낙관적으로 그 추정을 해놔가지고 경험 조정 숫자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익 규모가 줄어든다. 아마 뭐 이런 차원으로 뭐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본 회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23년 지금 이제 실전적으로 실제 이제 그 1, 4분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분기 결산을 해서 알파 17으로 이제 일단은 뭐 그 연간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어쨌든 처음이니까 이제 관심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은 2022년을 가지고 이미 이제 소위 이제 가결산 미리 해보는 것들을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그 부정적인 경험 조정에 의해서 이익이 많이 상쇄되는 거를 아마 이제 그 회사 내부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가상 재무제표를 본 상태 하에서 나름대로 이펙트 어널리시스죠. 효과 내지는 결과 분석을 한 회사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내가 그 미래에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주로 이제 현금 유출 부분, 뭐 보험료는 이제 동일하게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이제 현금 유출 부분, 지급보험금, 뭐 신계약비, 기타 비용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증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해, 세 번째, 네 번째 해에 이제 가정은 안 바뀌었어요. 계속 이제 subsequent measurement를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도 말에 미래 3년에 대해서 내가 추정하는 거는 비록 결과가 현금 유출이 증가되는 거로 나왔지만 가정을 안 바꿔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하는 거가 아니고 이미 이제 그 과거에 내가 해놓은 거에 대해서 실적치하고 비교가 되는 경험 조정 영향만 일단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일단 우리는 뭐 다 이제 4년을 예상을 하고 이게 만약에 현금 유출 부분이 동일하게 1%가 증가했다라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 원래 가정대로 실제가 그 실제 현금 유출이 발생했을 때고 보면은 여기는 내가 현금 유출 부분을 1% 증가시켰는데 이익 부분은 이만큼이 줄어든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일종의 지렛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내가 3%다. 현금 유출이 매년 내가 가정한 것보다 3%가 더 지출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익이 줄어드는 규모가 이렇게 커집니다. 거의 한 4분의 1 정도죠. 22%에서 25%니까. 3%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5%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점프가 됩니다.
거의 뭐 한 40%선 이렇게 되고, 정말 안 좋아서 10%가 현금 유출에서 증가했다라고 하면 경험 조정이 다 증가되고, 이건 뭐 엄청난 효과죠. 이게 이제 레버리지 이펙트고, 이 영향이 아마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요 현 서비스 관련 변동분 경험 조정 부분이 이제 RA는 경험 조정이 없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컨셉처럼 어떤 그 현금 흐름의 uncertainty를 내가 퀀티파이 한 거기 때문에 없고, 요 부분이 이제 그 차이만큼 다 매년마다 이만큼씩 이제 그 발생을 하는 거죠. 경험 조정 부분이. 이 부분은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 나갔기 때문에 바로 손실로 인식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정제된 어떤 그 마지막에 이익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소위 이제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아마 이제 검증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2023년도 지금 뭐 아직도 뭐 좀 그 코로나 환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은 거의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게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2022년도에는 아직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죠,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 3년, 5년 뭐 이렇게 결과를 했는데 최악의 경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주 회사의 어떤 현금 유출 부분에 있어서 좋았어요. 물론 이제 보험료도 또 뭐 사람들이 힘들어서 이제 해약하고 하면서 뭐 줄어든 게 있겠지만 그건 동일하다고 보고, 현금 유출 부분이 굉장히 회사에 팬타스틱하게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나간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보험금도 적게 나가고,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 사업비나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줄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아마도 이제 2022년도에는 여기 효과가 안 컸을 거예요. 근데 이제 2023년 이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after 코로나인데, 코로나 전, 그죠? before 코로나 하고 만약에 이제 비슷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의 어떤 코로나 기간의 경험치를 가지고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이제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가정을 했다라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는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안 좋은 상황으로 현금 유출 차원에서는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추정한 것과 그 실제 지급액의 그런 그 차이, 현금 유출에서의 경험 조정이 이만큼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경닷컴 기사에서 뭐 거의 뭐 1년도 더 됐습니다만은 계속 이제 결과가 너무 좋다. 단지 갭 재무제표를 만드는 원칙, 그죠? 이 갭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좋을까? 이런 처음에는 의구심을 갖다가 너무 좋은 거죠. 사실 뭐 그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다시 뭐 그거를 수정하고 뭐 하고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딱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상태 하에서 야 이거 뭐 2023년도, 2024년도에 어떤 예상되는 이익이 그 뭐 1년 전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 현재 어떤 IFRS 4 내지는 기존의 어떤 갭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하여튼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 월스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로 내가 너무나도 미래에 대한 특히 이제 현금 유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회사에 유리하게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경험 조정으로 실적치하고 비교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레버리지 이펙트로 예상되는 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든단 말이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 그 정상적인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서 뭐 기본적으로 뭐 실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병원도 이제 많이 가서 클레임 발생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안 몰다가 이제 많이 몰고 다니니까는 그 부분에서 사고도 증가하고 뭐 이런 식의 상황으로 간다 하면은 이 경험 조정 부분에서 그 어떤 이익을 많이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중간에 다시 이제 미래에 대한 가정을 바꾸는 액션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뭐 달라지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최초에 너무 낙관적으로 모든 계약의 경계 뭐 이게 뭐 수십 년 막 50년 60년도 같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이제 에스티메이션 에러죠. 이제 가정이나 뭐 수추정을 내가 낙관적으로 함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그 에러로 인해 가지고 음, 어떤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는 뭐냐? 이제 엔티티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아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100번, 101번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제3자 검증 내지는 오디트할 때 그, 그러니까 내부에서 했던 peer review하고 제3자 검증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또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기 이제 시나리오처럼 일단 여기 이 이펙트 어널리시스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 저자가 최초 인식 시점하고 1차년도 말에는 상관이 없는데 2차년도 말에 뭐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냥 한번 이때 현금 유출 중에서 지급보험금이 미래 3차년도, 4차년도에 증가하는 것으로 만약에 가정을 변경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 조정이 아니고 이제 그 추정 조정이죠. Estimate Adjustment라고 기준서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1차년도는 이제 변동이 없고 2차년도에 와서 이 부분 미래 서비스 관련 변동분 요게만 영향을 미치죠. 2차년도에 가정한 거를 3차년, 4차년도에는 안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 관련돼서 변동이 있고 3차년도는 없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자녀 보장 기간에 대해서 subsequent measurement니까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가정을 변경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그대로 있고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부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빌딩 블록 1, 2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합쳐진 금액에 이렇게 현금 유출이 나오는 걸로 그죠? 그 우리가 fulfillment cash flow 이행 현금 흐름에서 결과가 마이너스면 net inflow고 플러스면 이제 net outflow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이제 순유입, 순유출인데 여기서는 이제 보험금이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estimate adjustment 미래 기간에 대해서 내가 다 이제 땡겨오는 이 부분에 요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순유출이 발생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2차년, 1차년도 말, 2차년, 요게 이제 2차년도 말인데 2차년도 초에 이제 이렇게 CSM 가져왔어요. 그리고 요게 증가된 요 두 개 부분이 요 부분이 여기에 이제 그 이만큼 CSM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2차년도 요 금액하고 요건 제가 이제 0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됐을 때 1088이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걸 뭐 카피 뜨면 되니까 이렇게 됐던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2차년도 확 줄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 CSM이 2차년도에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게 그 onerous group of contract로 전환된 건 아니고 이제 예상되는 미래 이익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물론 제가 이제 여기에 뭐 얼만큼 요걸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요 이익 규모가 얼마나 줄어드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가정을 할 수 있겠죠. 2차년도 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3차년도, 4차년도에 보험금, 지급보험금이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까? 뭐 상식적인 거는 2차년도에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거죠. 물론 이제 뭐 그 2차년도, 2차년도 같이 봤었겠지만, 내가 가정한 것보다 만약에 경험 조정을 통해서 금액이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일시적인 거야, 아니면 그 3차년, 4차년도 미래 자녀보장 기간까지 과연 이러한 추세가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추세가 현금 유출이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액션을 해야죠. 가정을 거기에 맞게 변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정을 변경 안 하고 그냥 얻어맞는 경우가 이거겠죠. 경험 조정에서 이제 그더 특히 이제 유출 관련 현금 유출 관련돼서 더 지급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요때 더 지급보험금이 나간다라고 했지만 경험 조정 부분에서는 이제 그만큼 나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다 00으로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 여기에서처럼 내가 가정한 것보다도 더 나갔다. 이게 막 증가 추세요. 내가 가정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아주 그 안 좋은 시나리오로 경험 조정까지 금액이 증가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것도 굉장히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생각을 해보시면 2000년도에 하여튼 직업보험금은 그냥 내가 그 전에 뭐 최초 인식 시점에 아니면 1차년도 말에 가정한 그대로 지급보험금 뭐 다른 현금 유출이 그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3차년도, 4차년도 미래 자녀 보장 부분에 대해서 지급보험금이 증가한다라고 가정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쭉 연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이제 여기에서 경험 조정이 손실로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줄어들 것이고, 그죠? 여기에다가 했는데 내가 가정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 조정 부분에서 또 손실이 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줄어들 거고, 그죠? 근데 여기 이래서 설명했던 거는 경험 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같이 결합돼서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 RCB에서 발간한 이펙트 어널리시스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여기다가는 제가 이제 자세히 이 부분을 비교 안 했습니다만은 현 기준으로 지금 현재가 이미 IFRS 17이구나. 그 전에 이제 IFRS 4로 했을 때와의 이제 비교하는 거를 이제 그 이펙트 어널리시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서도 일단은 요 부분 자체가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하여튼 줄어드는 형태로 되되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만큼 여기 이건 에쿼티고 이게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야 되네요. 요만큼 이렇게 돼 있는 부분하고 여기서는 지금 IFRS 4를 했을 때는 바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뭐 사실 이 저자는 IFRS 4로 했을 때와 17으로 했을 때 뭐 이런 가정이 나타나더라도 이거는 일단 IFRS 4는 일단 여기에서 뭐 미래가 어떻게 되고 뭐 이거보다는 요 부분이니까 물론 이제 더 복잡하게 본다 그러면 뭐 그 여러 가지 다른 변화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일단은 그런 정도로 설명을 약하고 제가 이제 더 어디셔널리 한 거는 그 증가 폭을 그러니까 2000년도 말에 아무런 뭐 그 실적치가 추정치하고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증가되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된다. 제가 일부러 이제 요 2차년도에 이게 어떻게 이제 그 손실계약 그룹으로 전환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익스빗 100하고 101번을 봤을 때 이게 Non-Onerous Group of Contra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LRC하고 LIC 그렇게만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는 뭐 똑같죠. 그리고 이제
그 2차년도 말에 와서 요 금액이 이제 여기에 비해서 증가했죠. 그죠? 그만큼 이제 그 추정 조정, 에스티메이트 어드저스먼트를 통해서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덜 지급보험금을 이제 그 증가시키는 걸 덜 했는데 여기서는 많이 했어요. 뭔가 하여튼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요만큼 증가했던 어떻게 보면은 순유출이 2차년, 그러니까 2차년도 말, 2차년도 초 시점에 CSM을 다 갉아먹고 금액이 순유출이 남았다 이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기준서에서 그 레코그니션에서 뭐 첫 번째 이제 그 보험 계약이 책임이 개시되는 때, 그 다음에 이제 초회 보험료가 들어왔을 때, 세 번째 인식 시점이 뭐냐면 non-onerous GOC가 onerous GOC로 전환됐을 때, 이때부터 얘는 이제 GOC가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LRC하고 LIC만 있던 것이 LRC의 손실 요소와 비손실 요소가 이렇게 딱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복잡한 일이 생기냐 하면, 물론 이제 현실에서, 우리는 뭐, 손실계약 그룹이 없을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확신하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그, 한국 손해보험 회사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보험 부분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이익으로 전환됐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10여 년 이상 동안 계속 적자가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장기보험이 성장하면서 이쪽에서 이익이 자동차의 손실을 커버하고도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보험료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자동차는 계속 손실이 났었어요. 1년짜리니까.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그, 현실적으로, 그, 우리는, 어너러스 그룹 오브 컨트랙트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부 이제, 그, 이런 어떤 기준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게 손실계약 그룹이 있으면 이거 이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뭐, 웬만하면은 손실계약 그룹을 좀 줄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넌센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영진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이제 어떤 액츄얼 사이언티스트 요 전문가 그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Anyway, 2년 말에 이렇게 이제 LRC가 붕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2000년도에 기존에 있던 CSM을 다 갉아먹고 나온 요 6867이라는 금액 자체가 바로 어너러스 그룹 오브 컨트랙트로 전환되면서 요게 바로 로스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000년도 말에 바로 즉시 손실로 인식해야 됩니다. 중간에 전환된 거니까. 그죠? 손실로 인식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섀도우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재무제표에는 안 나가죠.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뭐 그 부채를 뭐 이렇게 LRC, LIC로 구분하지도 않고 더구나 또 LRC를 뭐 로스 컴포넌트와 로스 컴포넌트 아닌 걸로 이렇게 구분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금액 자체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업이 되고 나면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시스템이 거기에 맞게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그 손실로 인식이 되지만 여기 이제 이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한 단위의 보호기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부채가 리스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이익으로 전환이 되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요 두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요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 이제 그 이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를 이게 이제 미래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적치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금 유출 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가정하고 동일하게 이제 나간 거니까 내가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0년도 말에 그 전에 내가 추정했던 금액 그리고 요 부분은 아래의 경감부 이익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인식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두 금액이 이게 non-onerous group of contract에 때는 상관없었는데 이게 이제 onerous group of contract로 전환되는 순간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U를 생성을 해서 이 부분이 로스 컴포넌트와 로스 컴포넌트 아닌 걸로 배분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다음 예제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이 U를 계산하는 것이 그 기준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시스터매틱하게 시스터매틱 베이시스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데 어디 찾아봐도 우리가 좋아하는 룰이나 공식이 없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illustrative example에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답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2020년도에 이제 이 최종 기준서를 발간하고 나서 주로 이제 문제제기가 많으니까 한 2년간 쭉 검토하고 뭐 TRG하고 트랜지션 리소스 그룹하고 막 논의하고 하다가 이제 의견들 받아가지고 요 의견 낼 때는 뭐 개의사회도 내고 뭐 어느 회사도 내고 뭐 협회도 내고 뭐 이렇게 냈어요. 물론 이 내용이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20년도에 이제 amended 수정된 최종 기준서가 나왔을 때 illustrative example에 있는 요 배분율 자체가 바뀌게 돼요. 그전에는 좀 간단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먼저 보험 금융 비용을 배분을 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예전하고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나와 있는 거에 여기 2차년도니까 2차년도에 현금 유출 현가하고 그 다음에 로스 컴포넌트 이 부분이 바로 LRC의 로스 컴포넌트 이 비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그 보험 금융 비용을 배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4047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여기에서 온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4047이 여기로 와서 그냥 상관없이 우리 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니 정상이 아니고 non-onerous group of contract에서는 그냥 여기에만 이렇게 딱 전체로 LRC가 하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로스 컴포넌트하고 아닌 걸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먼저 요 율로 요 부분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4047 이 금액을 가져와서 요 비율만큼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요 보험 서비스 관련된 추정치 RA 포함해서 이 율을 이제 수정 2020년도에 이제 기준서를 수정할 때 예시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일단 보험 금융 비용을 배분을 했고 요거는 똑같죠. 요거는 이제 현금 아까 봤던 유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분한 보험 금융 비용 요 부분이 지금 일로 온 거니까 요 부분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비율을 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위아래 분모 분자에서 이제 전체 보험 금융 비용을 분모해서 빼는 거고 그다음에 로스 컴포넌트에 배분된 부분 빼고 여기까지는 뭐 이제 비슷한 유리겠지만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이 예제에서는 이 팩터 어널리시스에서는 예제가 없는데 투자 요소가 있었다. 인베스먼트 컴포넌트가 있으면은 왜 LIC에서 발생하고 그게 이제 LRC에서 옵셋 되잖아요. 금액이 반대가 돼서. 그래서 얘는 인베스먼트 컴포넌트니까 IFRS 17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죠? 애초에 이제 이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산할 땐 넣었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레버뉴 따지고 수익 따지고 할 때에는 그냥 옵셋 돼가지고 영향 없이 여기서는 그냥 옵셋 된다라고 보면 되고 저기 관련해서 투자요소 관련해 가지고
실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IFRS 9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17 부분이 아닌 거고 자산 부분은 넘어가요. 그래서 요 분모에서 그 부분을 빼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넣어놨어요. 요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뭐 해약한 거금 관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 요소들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그 공식에서 빼줘야 돼요. 요게 이제 그 기준서를 수정할 때 새롭게 이제 들어간 부분인데 요 율에 따라서 요 부분이 이제 위에 있는 요거를 배분할 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요거는 요걸 물겠죠, 그죠? 요 부분은 요 율인 겁니다. 이렇게 요 금액. 아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나뉘어지고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요 보험 서비스 비용 87600 열로 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잔여 보장 손실 요소 해당된 2619가 열로 와서 여기 기준서에서의 나와 있는 reversal of loss component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loss component가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loss component가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는 얘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뭔가 내가 가정을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보험 지급 보험금이 줄어들어라고 이제 변동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3차년도에 말에 내가 이제 그 가정을 변경할 때 4차년도에 대해서 이제 변경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가 뭐 4차년도에 좀 확 지급보험금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에스티메이트 어저스먼트로 다시 넌 그룹 오브 컨트랙트로 전환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very unlikely죠. 그래서 anyway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해서 요 부분이 이제 그 시스템상으로 잘 갖춰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너러스 그룹 오브 컨트랙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가 시스템을 만들고 만약에 DB 그걸 어떤 추정 결과하고 그다음에 실적치하고 부딪히는 그 형태를 내가 하나 이제 알파리7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이런 율까지도 나눠져 있어야 되고요. 보험금융 비용을 배분하는 그 다음에 요 서비스 결과에 따라서 이익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배분을 해야 로스 컴포넌트를 보호 기간마다 삼각하고 그 결과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다 이제 이 부분이 리버설이 다 돼서 0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숫자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처음 기준서를 봤을 때 여기 이제 수정됐지만 요 수정되기 전에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2017년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참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물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100번하고 101번을 할 때 얘까지 디스클로즈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제 요 숫자 여기에서 이제 요 배분된 요런 숫자들을 제가 베리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또 하나 제가 한 건 뭐냐면은 애초에 최초부터 좀 지급보험금을 증가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얘는 onerous group of contract야. 그래서 이제 그 onerous 테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그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fulfillment cash flow가 이렇게 나와서 CSM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여기 최초 시점에서 얘기한 13, 188 요게 이제 그 net outflow 순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erous 테스트 결과 이게 순 유출이 되면은 onerous group of contract이고 바로 여기서는 LRC에서 최초에 여기
물론 이거는 이제 뭐 1년 말 돼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은 최초 측정하는 거죠. 최초. 그래서 뭐 사실 요로 와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다 제가 넣어놨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이제 처음부터 이게 셋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금액 전체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이게 나와 있으면은 이 부분을 딱 셋업을 해서 준비해 놓고 첫 보고 기간이 뭐 며칠이건 며칠이건 몇 개월 후건 바로 그 재무제표에 이 금액은 전체 손실로 인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요 비율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험금융비용 따로 그 다음에 투자요소 금액을 분모해서 제외하고 따로 이게 이제 그 문제제기를 해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부분 관련해서고 이 부분이 이제 쭉 나아가게 되죠. 근데 여기 예제 5에서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뭔가 하여튼 가정을 내가 줄였어요. 완화해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 2000년도 말에 1차년도에 이렇게 이제 그 로스 컴포넌트가 생성이 됐는데 2000년도 말에 미래에 대한 가정을 바꿈으로써 오히려 이만큼의 그래서 이제 지급 보험금만 제가 이제 그 줄였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estimate adjustment 추정 조정에서 그 순유입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요 2년 만에 있었던 로스 컴포넌트 금액 그죠? 그 전에 금액 9445를 완전히 다 리버설을 시켜버리고 CSM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로스 컴포넌트는 0이 되면서 이제는 NRC의 로스 컴포넌트가 필요 없는 거 이제 그것까지 제가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시스템상으로 참 제대로 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요것만 디스클로즈를 해도 그죠? 저는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구조로 들어가 있는지를 더 보겠지만 일단 공시에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그 제대로 이게 되어 있구나. 근데 이게 항상 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IFRS 17의 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계리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은 여러 군데 그 미스매치가 있어요. 뭐 그거는 뭐꼭 우리가 무식하다거나 아니 뭐 이래서가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이게 좀 IT 특히 이제 IT 발전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환경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시도 따라오고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그런 미스매치가 알파 17에서는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전에 그 CY나 뭐 이런 걸로만 보다가 언더라이팅 이어별로 본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1년짜리 그 계약에서는 이제 1년이 계약 경계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 뭐 그런 어떤 그 미스매치가 IFRS 17에서는 다 일단 프린서펄이 원칙적으로 다 사라지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남아있는 미래 서비스 기간, 자녀 보장 기간. 그러니까 이게 리메이닝 커버리지하고 리메이닝 서비스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서가 이제 바뀌면서 사실 우리가 LRC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LRS예요. 무슨 얘기냐면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17년도 나온 거에는. 근데 수정하면서 remaining liability 그러니까 liability for remaining service period예요. 그래서 사실은 LRS와 LIC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 차이는 손해보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 쪽은 왜 자동차나 일반 보험 1년짜리잖아요. 또는 리메이닝 커버리지 기간은 1년이야. 근데 내가 미래 현금 흐름을 이제 추정을 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기간까지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레임이 발생을 했어. 클레임 쪽만 보면 보험료는 여기까지만 딱 납입을 하지만 클레임이 발생을 하면 이게 뭐 손해보험의 그런 어떤 라이ability 그 배상 책임 큰 거는 10년도 넘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 우리나라 아무리 뭐 이걸 빨리 그 조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막 그 여러분들 그 로스 디벨롭먼트 트라이앵글 만들어 보면 막 6, 7년, 7, 8년 가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커버리지는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커버해 주는 거는 1년 기간만 커버한다. 무슨 의미냐면 요 기간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해주겠다라고 하는 걸 커버리지라고 보면 서비스는 뭐냐면은 발생했을 때 클레임 서비스까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LRS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LRC 그러면은 딱 1년의 어떤 기간이 끝나겠지만 LRS 그러면은 요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죠? 미래에 뭐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 커버리지가 끝나는 뭐 3개월까지만 현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최종 그 지급 종결까지 돼야 되는 부분으로 연장이 돼야 되니까 이제 LRS로 2020년도에 그 어떻게 보면 어멘드 스탠다드가 나왔을 때 수정 기준서가 나왔을 때 그 용어가 사실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녀 보장이라기보다는 자녀 서비스 부채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차츰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 이펙트 어널리시스가 이제 옛날에 나왔지만 어, 이제 잘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또 기준서에서의 그 예제는 또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데 그래도 뭐 ISB에서 하여튼 기존의 IFRS 4와 17을 어떤 효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나온 요 그 예제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서를 이해하고 실제 이제 그 내가 검증을 할 때 이 부분이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현실에서는 이제 훨씬 복잡하고 제가 지금 영어로 만드는 그런 그 예제가 있는데 그걸 보신 분들이 아 그것도 좀 한글로 해달라 이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환경닷컴 기사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이제 그 부분도 한글 버전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요청을 하면 드릴 텐데 아직 뭐 많은 분들이 듣지는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요청하시는 분들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현재는 뭐 일단 지금 시작된 지 뭐 한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구축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노 아이디어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많고 뭐 실제 이제 프로젝트에 인벌브 했던 분들도 뭐 위에 이제 뭐 그 팀장급이나 어떤 실무 중추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전체를 딱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3자가 들어가서 내지는 회사 내에 이제 그 구축에 참여하지 않고 이 부분을 몰랐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선임계리 지원 조직이라든지 뭐 계리 쪽뭐 하여튼 참여하지 않은 이런 분들이 이거를 검증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고 일단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 내가 공시해야 되는 100번, 101번 이것이 바로 내가 그 검증하는 데 있어서의 윈도우다. 만약에 이렇게 그 계약 그룹도 안 해놨다. 인디비주얼하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검증할 때 그룹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언어로스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언어로스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면 이 exhibit, 그 GOC 단위별로 이 exhibit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몇백 개가 됐건 몇천 개가 됐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계약별로 계산한 거를 단순하게 arithmetically 대수적으로 그냥 합했잖아요. 그죠? 근데 IFRS 17에서는 그렇게 대수적으로 합할 수 있는 단위가 어디냐? 그룹 오브 컨트랙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에는 뭐 사업 분야나 뭐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지만 그 뒤에 어떤 공시에서 요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많아지더라도 이 100번, 101번을 해야 되고
non onerous하고 onerous가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얘네들의 모든 이 숫자들이 내가 제가 이제 이름을 부르기를 알파 17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미 그 policy 넘버보다는 GOC 단위로 인식이 돼야 되는 거고, 예? 관계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있는 각각의 그이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저 숫자들이 다 필드로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필드와 필드를 연결하거나 부딪히거나 그죠? 뭔가 뭐 연산을 하거나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드로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어너러스 그룹 오브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 얘네들은 뭐냐 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필드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다 알파 17 데이터베이스로 있다. 뭐 검증을 하면 얘를 통해서 윈도우로 들어가지만 알파 17 그 데이터베이스가 여기하고 이렇게 매핑될 수 있게 그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제가 영어로 만든 버전에서는 이 또 요 각각의 숫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성되는지에 대한 스토캐스팅 모델까지 이제 설명을 하지만 그 이제 제3자 그러니까 피어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오딧 들어가서 볼 때는 항상 윈도우는 공시 상황인 요 100번, 101번을 통해서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어떤 그 알파 17 DB 안에 이제 실적 DB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실적 DB를 어떻게 링크를 시키느냐 가정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하기 이전의 필드들하고 변경한 이후의 필드들을 어떻게 내가 필드로 구조화했느냐라는 것이 이제 뭐 2017년 이래로 계속 그 저도 연구를 하면서 염려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뭐 작년에 사전 검증을 한다 그러고 지금 뭐 나름대로 하여튼 그 2022년도 말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알파 17 기준으로 어디에 포함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 저한테 이제 질문이 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걸 검증할 수 있는 과연 역량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DB하고 연결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까지 과연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걸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감을 잡는데 심히 걱정된다. 예, 그냥 뭐.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재무제표를 내가 이제 지금은 이제 분기 단위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내가 월 단위로 해놓은 거 1, 2, 3 합치면은 1분기가 됐어요. 물론 이제 스냅샷 예를 들어서 케이스 아웃스탠딩 이런 거는 이제 그 말에 월말 내지는 분기말 뭐 반기말 연말에 스냅샷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말 기시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합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알파 17은 예를 들어서 1, 2, 3, 4분기를 따로 만들어서 합하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듣고 나름대로 이제 보셨다 그러면 따라서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결산을 하더라도 나중에 연도말 결산이 되면은 바뀌어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내가 뭐 2분기 말, 뭐 3분기 말에 뭔가 가정을 변동시켰다 이런 게 이제 그 중간에 있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생각에 아마 1년 내에 가정을 바꾸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고 주로 이제 연도 말 시점에서 가정이나 이제 모수를 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추정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건데 이제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합해가지고는 안 나오기 때문에 진짜 실전적인 어떤 결과는 2022년도 이제 2023년도 말을 가지고 이제 내년에 하는 그런 연말 결산이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분기 단위별로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단계 하에서 처음이니까 투자자들이나 여러 어떤 그 기준서에서 얘기하는 users, 그죠? 그러니까 users of financial statement, 이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많을 거고, 회사 입장에서, 엔티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험 조정 때문에 아마 제가 예상하건데, 어떻다? 레버리지 이펙트로 아까 본 것처럼, 그죠? 이 부분이 여기 나온 것 중에 월스트가 뭐였죠? 물론 이제 뭐 실제적으로 10%나 증가하게 그렇게 되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얘가 10%만 이제 현금 뭐 유출 부분이 10%만 증가하더라도 요것이 감소하는 비율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죠. 지렛대 효과. 그래서 아마 1분기, 2분기 정도 가면은 아마 좀 곡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여튼 뭔가 그 이거를 준비한 사람, 구축에 참여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거를 내가 보고서는 뭐 그 메리데이트를 하고 싶다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충격파가 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이 지렛대 효과가 아마 이제 엄청난 그 안 좋은 축제 분위기를 확 다운시키는 그런 영향으로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면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알파 세븐틴이 이제 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되게 그 신기루 같은 걸 잡고 있는 거죠. 우리 CSM이 이만큼이야. 아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단지 그냥 unearned 어떻게 돼요? expected profit인 거고 배분을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롱텀에 걸쳐서 게다가 내가 그거를 배분율에 의해서 미래에 이만큼 이익이 예상될 거라고 하는 것도 you never know.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 조정에 의해서 얼마만큼 까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의미에 내가 좀 매니플레이트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도 많이 나고 좋을까 막 했다고 쳐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고 나서 끝나지 않는다. 예전에는 가능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숫자를 조금 조정하고 뭐하고 하면 평가받고 어쩌고 딱 됐는데 얘는 바로 나타난다. 게다가 알파 17 DB를 잘 만들어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전의 거를 내가 평가한다라고 하면 그죠? 미스매치가 없다 그랬잖아요. GOC 단위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만들어진 것들이 기간이 지나오면서 어떻게 지금 나쁜 영향에 얼마만큼의 그 포션으로 기여를 하느냐, 부정적인 영향에 이런까지 다 나중에 핀포인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왜 이게 막 들어온다 그러고 얘기하는 5, 6년, 6, 7년 전에 어떤 그 글로벌 어떤 어카운팅 펌에서 나온 거를 보면 이제 퍼포먼스 어프레이저 그 부분이 상당히 정당하게 될 것이다. 딱딱 핀포인트 할 수 있는 거죠. 저 7, 8년 전에 떠났던 사람이 잘못된 게 지금 영향이 와. 저 사람이 이민 가서 심하게 얘기하면 책임을 못 묻는다. 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책임을 묻건 안 묻건 간에 지금 나타나는 어떤 그 재무적인 성과의 영향이 어떤 데서 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파 17 DB만 잘 만들어져 있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쭉 잘 이걸 끄집어낼 수 있으면 이제 관리회계 측면이라고 본다 그러면 뭐 그걸 지금 뭐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회계 펌들도 있지만 심히 좀 우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막 예전처럼 통계 뭐 집적하고 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어떤 필드들을 이 측정 과정을 이해를 해야 그죠? 거기에 맞게 이제 그 어떤 화면으로 디스플레이 하던 뭐 서머리 스태티스틱스를 만들던 뭐 내가 뭐 이거를 분석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내가 또 드라이브 스태티스틱스를 만들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하느냐 이게
쉬운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글로벌 뭐 영국이나 뭐 유럽 일부, 독일, 뭐 캐나다 이런 어떤 글로벌 레벨의 액츄리얼 그 탑 레벨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견을 교환한 상태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지네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지네가 하루아침에 우린 준비 다 됐어. No, no, no. 거기도 지금 중성사들은 스트러글링 하고 있어요. 뭐 아주 고도의 텐션을 가지고 막 하고 있고,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축제 분위기 아니에요. 뭐 전이나 후나 뭐 숫자 똑같이 맞춰야 되는 게, 똑같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근사하게 맞춰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고, 다만 이제 세븐틴은 evenly distributed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정의 어떤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아주 쉬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검증을 그냥 뭐 대표되는 어떤 상품의 건수 대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계산 제대로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재무제표에서 출발합니다. IFRS 17 내용 여기서 출발을 해요. BSPL 가지고 출발을 해요. 여기서는 하나겠지만 이거는 이제 미래니까 BSPL에 있는 각각의 17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컴포넌트 어카운트들이고, 그 부분을 익스입 100과 101로 공시해야 되니까 그거랑 어떻게 연결을 시켰느냐. 또 하나 강조드릴게. 여기에서 지금 보험료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할 때, 특히 이제 클레임 관련된 거는 공시에 넣어야 되죠. 그죠? 뭐 이게 발생해가지고 1년 이내에 세틀되면은 뭐 그럴 필요 없다라고 기준소에서는 이제 착하게 봐주고 있는데, 하여튼 최장 10년까지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Loss Development Triangle을 공시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 자체를 뭐 GOC 단위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검증할 때는 이제 그렇게 요구할 건데, 왜냐면 그거를 이렇게 뭐 우리 예전에 하듯이 그냥 담보별로 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내가 GOC 단위로 이거를 어떻게 이 상태에서 해가지고 배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주로 GOC 단위로 하면서 이 부분하고 이제 어떤 credibility weighting을 할 거기 때문에, 검증을 할 때에는 이제 그것까지 요청을 할 수 있죠. 근데 anyway 기준서에서 얘기된 거는 적어도 GOC 단위에서 아니면 그 상위 단위로 해서 그 Loss Development Triangle을 최대 10년까지. 왜 그럴까요? 그게 있어야 검증이 되니까. 들어가면 어차피 그거는 내가 이런 데이터를 주세요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IFRS 17 기준서에서는 어떻게 한다? 공시를 해라라고 돼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액츄얼 리포트에 들어가 있던 건데, 이거 자체가 이제 공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시를 어떤 수준으로 회사가 할지도 상당히 저는 흥미롭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다 이제 그런 요건을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여튼 공시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히 중요한 그 100번, 101번이 거기로 출발하는 윈도우인데, 먼저 재무제표에서 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all the way up to 어디로? 뭐 이제 지금 modified retrospective로 했다라고 하면 그 기간까지 최초에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요게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요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없지는 않은데 요런 부분들 여기 아래 얘네들이 어떤 계리적인 모델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죠? 과연 건수로 계산한 다음에 합한 건지, 그죠? 아니면 GOC 단위로 있는 거를, 물론 이제 요게 하나의 GOC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의 GOC 단위로 한 건데, 그거를 GOC 단위에 그러니까 건으로 하고 나서 GOC 단위로 했을 때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거를 뭐 그냥 계산한 회사가 많을 건데, 계산을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뭔가 그 액츄얼 모델을 썼다 그러면 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뒤에 백그라운드 액츄얼 모델도 봐야 되겠죠.
과연 뻔뻔히 계산해서 합한 건지 아니면 뭐 더 상위 레벨에서 해가지고 배분한 건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한 거는 또 어떤 계리적인 모델인지 기준소에 부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검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 정도로 해서 그 환경닷컴 그 기고문 7에 나와 있는 그 테이블 이펙트 어널리시스에 관련해서 원 그 페이퍼를 참조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고 거기에 이제 제가 조금 애드를 해서 어, 과연 검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